방랑자. 우린 그의 방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억까지 잃었으므로 우리는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죠. 하지만 방랑하는 자라고 하여 전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듯이 자신을 잊어버린 자의 걸음도 결국엔 어딘가에 다다르는 법이기에 방랑자는 어느 낯선 땅 금주에서 눈을 뜹니다. 황룡의 여섯 번째 주 금주. 용의 별자리라는 수호신이 깃들어 있는 이 땅은 잔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잔상이란 비명이라는 이상현상으로부터 탄생한 존재들로서 황룡을 포함한 모든 인류 문명의 적이었죠. 이러한 금주에 방랑자는 그저 외지인으로서 발을 들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금주를 지키는 수호신 용의 별자리의 조각상과 마주했을 때 방랑자는 자신이 한낱 외지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조각상을 통해 용의 별자리의 환상과 마주한 방랑자. 그건 결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으며 아무나 볼 수 있는 환상도 아니었죠. 수호신과 공명하여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수호신의 공명자만이 볼 수 있는 이 환상을 방랑자는 보았습니다. 이는 방랑자가 수호신의 공명자이자 금주를 다스리는 최고 집정관, 영윤대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거나 그 이상의 권한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방랑자의 특별함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도시 금주성으로 향하던 방랑자는 잔상을 발생시키는 현상 무음구역과 조우하고 그곳에서 노도급 잔상 크라운리스와 싸움을 벌입니다. 크라운리스를 쓰러뜨린 방랑자는 크라운리스가 남긴 잔향을 발견하죠. 명조의 세계에서 만물은 주파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주파수 에너지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잔향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단말기를 통해 잔향의 데이터를 흡수하여 에코라는 이름으로 재현,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방랑자의 단말기는 크라운리스의 잔향을 흡수하지 못했죠. 그렇게 크라운리스의 잔향을 남겨두고 무음구역을 벗어나려는 순간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리며 방랑자는 단말기가 아닌 자신의 손으로 직접 크라운리스의 잔향을 흡수합니다. 수호신의 공명자가 아님에도 수호신의 환상과 마주했다는 점, 단말기 없이도 잔상의 잔향을 흡수했다는 점, 이 모든 건 방랑자가 이 세계의 보편적인 법칙들을 뛰어넘는 존재이자 이 세계에 깊게 관여된 존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랑자의 등장을 금주의 영윤대인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금주의 영윤대인, 금이는 금주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방랑자가 대단히 중요한 손님임을 알리고 방랑자와의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방랑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금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금주성에 도착한 방랑자는 곧장 금이를 만나려고 하지만 어째서인지 금이는 나타나지 않고 금이의 호의, 산화가 방랑자를 대신 맞이합니다. 심지어 금이는 산화를 통해 방랑자에게 4가지 신물을 전달하며 수수께끼를 내죠. 그 신물들이란 캡슐 사탕과 해시계, 특이한 색깔의 나뭇잎, 그리고 망고스틴이었습니다. 중요한 손님에게 전하는 신물이라기엔 뜬금없는 물건들. 하지만 금이의 수수께끼는 바둑의 포석과 같이 금주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다른 세력 또한 방랑자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잔성회, 인류의 문명이 비명과 맞서 존속을 추구할 때 그들은 도리어 비명을 통해 지금의 문명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금주 또한 그들이 파괴하려는 대상이었으며 이를 위해 잔성회는 잔상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강력한 존재, 명식을 깨우려 하고 있었죠. 이러한 자신들의 계획을 앞당기고자 잔성회는 방랑자를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금이는 잔성회가 방랑자를 해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을 펼칩니다. 금이의 스승, 장리로부터 배운 바둑에서는 흑돌이 수를 두면 백돌도 수를 둬야 하기에 금이는 방랑자를 금주성으로 불러들이고 신물을 통해 방랑자가 금주 내부를 활보하도록 만들므로써 잔성회 또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신물들, 특히 망고스틴을 통해 방랑자에게 금주가 처한 위기를 보여준 뒤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지켜보죠. 얼핏 보면 수류탄처럼 생긴 망고스틴,
병사들은 망고스틴만 봐도 기겁하며 전쟁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고, 망고스틴 같은 과일조차 제대로 수입되지 않을 만큼 금주는 외부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방랑자는 금이가 낸 수수께끼를 따라가며 금주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알게 되고 마침내 소원연못 마을에 다다릅니다. 그곳에서 방랑자는 잔성회의 간부 스카와 조우합니다. 금이의 예상대로 스카는 방랑자와 싸움을 벌이면서도 정작 방랑자를 해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방랑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포섭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현장은 금이의 호위 산화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방랑자가 잔성회에게 합류한다면 금주는 더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이는 망고스틴을 통해 금주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걸 방랑자에게 보여줬으며, 방랑자가 과거의 그 사람, 기록 속의 영웅이라면 이러한 금주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흑돌이 먼저 수를 두자 백돌도 따라서 수를 둬야 했으며, 금이의 과감한 수는 잔송회의 존재를 수면 위로 드러내 방랑자가 금주의 편임을 확인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합니다. 이로써 금이는 안심하고 방랑자를 만납니다. 해시계, 이 신물은 방랑자에게 황룡 아카이브로 향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전에 자신을 접선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죠. 황룡 아카이브는 금주뿐만 아니라 황룡의 중요 데이터를 보관해 놓은 장소였기에 방랑자는 황룡 아카이브로 향하기 전에 먼저 금이와 만나 함께 스카를 사로잡을 함정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째서 금주에 오게 되었는지, 이 세계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간략하게나마 그 단서를 전해 듣죠. 방랑자, 당신은 명식의 잔상을 흡수하고 잔상과 공감할 수 있어요. 역사에 따르면 육신으로 잔향을 흡수하는 영웅이 명식 전쟁에서 황룡을 구했대요. 금주 건립의 문헌에도 그분의 기록이 있고요. 그 사람과 방랑자 사이에 관계가 있을지도요. 방랑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황룡 아카이브의 내부로 향하여 스카가 자신을 따라오도록 유인합니다. 그렇게 스카를 체포하는 것에 성공하죠. 방랑자와 금이는 스카를 신문하며 금주를 멸망시킬 명식의 부활이 임박했다는 것과 이에 맞서 금주를 지켜줘야 할 수호신 용의 별자리가 잔성회에 의해 어딘가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이는 방랑자에게 용의 별자리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전해주죠. 방랑자, 용의 별자리가 이걸 전달해 달랬어요. 폭우가 역류할 때 깨어난 자는 북락 광야에서 기염 장군을 찾아라. 반드시. 이어서 금이는 검은 해안이라는 조직에 대해 말해줍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조직, 검은 해안. 그들은 비명에 맞서 세상을 구하고자 비명을 연구하고 비명의 발생을 예보해주는 집단이었죠. 그들도 방랑자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이미 금주 내부에서는 검은 해안의 멤버들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방랑자는 검은 해안의 구성원임을 알리는 상징, 검은 꽃을 사용하여 검은 해안이 먼저 접촉해 오도록 유도합니다. 이에 이끌리듯 나타난 신비한 소녀 카멜리아는 검은 해안의 흑화집사였죠. 방랑자가 금주성에 도착했을 때부터 카멜리아는 방랑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황룡의 역사 속에 이미 방랑자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검은 해안 또한 방랑자의 과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앞으로도 널 지켜볼 거야. 네가 남다른 씨앗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리고 너한테서 익숙한 기운이. 이후 검은 해안의 멤버 알토와 앙코를 만난 방랑자는 방랑자가 이 세계에서 처음 깨어난 곳이 금주가 아니며 이전에는 검은 해안에서 깨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정체와 과거에 대해 더 파헤칠 틈도 없이 하늘에서 역행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명으로 인한 이상현상으로서 과거의 환영, 유령을 보게 만드는 역행비. 역행비와 함께
잔상들이 대대적으로 금주를 침공해 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금주를 멸망시키려는 전쟁의 명식 더 엑시온이 부활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배후에는 잔성회가 있었죠. 비록 이 세계가 낯설지언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를지언정 방랑자는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하고자 금주의 운명을 판가름할 전쟁에 참전했으며 전장의 최전선 북락광야로 달려가 그곳을 지키는 기염 장군과 합류합니다. 방랑자와 기염 장군은 열세에 놓인 전장에서 승리를 거머쥐고자 무력과 기동성을 갖춘 돌격 부대로 적의 방어선을 돌파, 배후에 위치한 핵심을 타격하여 단번에 더 엑시온을 소멸시키자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는 당연히 적지 않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작전이었으며 더 엑시온 또한 크라운 리스와 무망자를 차례대로 내보내며 방랑자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방랑자는 사투 끝에 두 잔상을 모두 쓰러뜨리죠. 이때 무망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방랑자와 함께 소멸하려고 하자 방랑자의 손에서 아브라는 존재가 튀어나옵니다. 앞서 방랑자가 단말기 없이도 크라운 리스의 잔향을 흡수한 것처럼 아브 또한 명식의 에너지를 전부 먹어치워 흡수해버립니다. 그렇게 더 엑시온은 패퇴하고 멸망의 위기에 놓였던 금주는 기나긴 밤에서 벗어나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죠. 평화를 맞이한 금주에서 방랑자는 자신의 몸에 깃든 신비한 생명체 아브의 정체를 탐구합니다. 하지만 방랑자와 아브는 서로 에너지와 생명을 공유하는 공생관계에 놓인 존재라는 것만 알아냈을 뿐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죠. 아브의 정체와 방랑자의 잃어버린 기억,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면 다시 금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명식과의 전투 이후 금주에서는 금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잔성위에게 큰 상처를 입고 어딘가로 사라진 수호신, 이로 인해 수호신과의 감흥이 끊겨버리자 금이는 수호신을 찾아내고자 금주를 떠나 승소산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방랑자는 곧장 승소산으로 향하고 방랑자의 안내인을 자처하는 자이자 금이의 스승 장리를 만납니다. 외부와는 다른 속도로 시간이 흐르는 곳 승소산. 그동안은 수호신의 시간제어 능력으로 승소산의 시간이 뒤틀리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수호신이 잔송에게 상처를 입어 시간제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승소산의 시간은 통제에서 벗어나 폭발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뒤틀린 시간의 흐름이 폭발한다면 단순히 승소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금주까지 멸망할 터였죠. 장리와 함께 승소산에 도착한 방랑자는 금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수호신의 시간제어 능력을 되찾기 위해 금이가 무엇을 각오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금이는 수호신의 공명자로서 다시 한번 수호신과 공명하는 2차 공명을 통해 시간제어 능력을 되찾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오버클럭을 야기할 만큼 위험천만한 것이며 다시 말해 금이는 금주를 지키고자 죽음까지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죠. 영원히 반복되는 시간에 갇혀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죽음을. 만약 제가 싸우지 않는다면 금주는 분명 멸망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싸운다면 수호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주도 지킬 수 있죠. 대가는 저 하나면 돼요.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제 몸 하나 버리는 건 아깝지 않아요. 금이는 지금껏 영윤대인으로서 그 막중한 책임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이의 곁에는 방랑자가 있었습니다. 방랑자는 금이와 함께 상처 입은 수호신이 갇혀있는 공간 용의 안식처에 들어섭니다. 금주의 수호신 용의 별자리는 금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돌봐온 부모 같은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금이가 2차 공명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걸 수호신은 차마 용납할 수 없었죠. 따라서 수호신은 당장은 뒤틀린 시간의 흐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 훗날 문제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소진하여 최대한 멸망을 늦출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비관적이지만 충분히 합리적이며 그저 수호신 하나만 희생시키면 되는 가장 안전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이는 단 한 사람도 희생시키고 싶지 않기에 그 모든 불확실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바둑판 위에 희망이라는 한 수를 둘 것을 결심합니다. 영영 돌아오지 못해도 영원히 사라져도 좋아요.
하지만 단순한 죽음을 바라진 않아요.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잠깐이라도 시간을 제어하는 능력을 계승할 수 있다면 존재하지 않는 금주의 미래와 당신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수호신과 필적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직 수호신의 공명자뿐이죠. 저는 수호신이 금주에 두는 마지막 한 수예요. 자신이 어자라고 부르는 존재, 방랑자라는 존재가 발휘할 가능성, 그리고 자신에게 딸과 같은 금이의 굳건한 의지를 마주한 수호신은 결국 금이와의 2차 공명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2차 공명은 기적처럼 성공하고 금이는 수호신이 지닌 시간제어 능력을 이어받아 승소산에 뒤틀린 시간을 안정시킵니다. 사태를 수습한 뒤 방랑자는 수호신과 대화를 나누고 금주 문명의 인도자 수호신을 통제하는 어자가 바로 방랑자 자신이며 금주 또한 자신이 창조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수호신은 언제까지나 어자의 통제를 받는 존재이므로 방랑자에 대해 모든 걸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호신은 방랑자가 처음 이 세상에 발을 디딘 곳 검은 해안을 찾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북락 광야에서의 전투가 끝난 뒤 검은 해안의 멤버들은 금주에서 철수했지만 여전히 이곳에 남아 조사를 진행하는 연구원 니아가 있었습니다. 니아는 테티스 시스템의 지시를 따라 귀어항시라는 도시를 조사 중이었죠. 니아를 따라 이상 주파수를 조사하던 방랑자는 사망한 흑화 집사들, 그들이 남긴 주파수와 조우합니다. 그중 오르디라는 이름의 흑화 집사는 방랑자로 하여금 검은 해안으로 향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랑자는 잔상무리의 습격을 받고 파란 나비와 함께 등장한 인물이 방랑자를 구해줍니다. 방랑자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새 검은 해안으로 이동한 이후였죠. 검은 해안에서 제외한 동료 알토를 통해 방랑자는 자신을 구해준 존재의 이름이 파수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검은 해안에서는 전설과 같은 존재 파수인은 검은 해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며 언제나 리더의 배후에서 검은 해안의 수호자로 활약해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파수인은 오랫동안 방랑자를 기다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방랑자는 잃어버린 과거를 발견할 수 있을 터였죠. 검은 해안은 테티스 시스템이라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비명에 대한 관측과 조기 경보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현재 검은 해안에서는 방랑자가 앞서 만났던 흑화집사 오르디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르디는 몇백 년 전 귀어항시가 비명으로 파괴되었을 때 사망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오르디는 죽음 이후에도 어째서인지 지금껏 테티스 시스템에 귀속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방랑자의 눈앞에 파수인이 나타납니다. 검은 해안의 창립자가 다름 아닌 방랑자였다고 말하는 파수인은 테티스 시스템처럼 방랑자에 의해 탄생한 존재였으며 언제나 방랑자의 조수로서 함께 해왔습니다. 방랑자가 처음 금주에서 눈을 떴을 때도 파수인은 방랑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파수인은 방랑자가 자신의 의지로 검은 해안을 떠났으며 테티스 시스템에게 검은 해안의 관리를 일임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정작 방랑자가 검은 해안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방랑자와의 약속이라며 말해주지 못하죠. 방랑자는 오르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테티스 시스템의 내부를 파헤칩니다. 그 과정에서 테티스 시스템의 진실과 마주합니다. 테티스 시스템이 비명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과거에 발생했던 비명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으로 반복하며 비명을 분석하고 예측할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오르디처럼 비명에 희생된 인간들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멸망을 거듭하며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방랑자가 이를 중단시키려고 하자 테티스 시스템은 비명 데이터를 대체할 존재를 찾았고 최고 관리자인 방랑자가 그 대상으로 지목됩니다. 그러한 방랑자를 지키는 자로서 파수인은 방랑자를 대신하여 테티스 시스템에 흡수됩니다. 테티스 시스템은 비명을 계산하고 예측해야 합니다. 파수인은 테티스 시스템의 지령을 따라야 합니다. 두 도구는
각자 주어진 본분에 따라 행동하였고 방랑자는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시스템의 목적과 논리에 따라 가장 최선에 가까운 결과가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방랑자에게 문명이란 누군가를 포기하고 희생하여 존속되는 것이 아닌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투 속에서 일궈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아래 과거의 방랑자는 검은 해안을 만들었고 지금의 방랑자 또한 검은 해안에서 그 믿음을 행하려 합니다. 검은 해안이 문명 속에서 활동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문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기계가 없어지면 다시 만들면 되지만 사람이 없다면 문명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되니까요. 파수인은 시스템의 합리적인 논리가 아닌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정, 사랑에 따라 방랑자를 지켰고 방랑자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렇기에 방랑자는 더더욱 파수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테티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검은 해안은 방랑자를 따라 테티스 시스템에 맞서기로 하고 방랑자는 테티스 시스템 안으로 뛰어들어 시스템과 직접 대립합니다. 테티스 시스템은 비명 예측이라는 목적을 유지하고자 파수인을 시스템의 핵심으로 동화시키려고 하지만 끝내 방랑자는 테티스 시스템으로부터 파수인을 구해냅니다. 사태가 마무리된 후 파수인은 방랑자에게 그가 방랑의 여정에 오른 이유를 말해줍니다. 비명을 비명으로 관찰하는 것. 과거의 방랑자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비명을 예측하는 테티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디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한 테티스 시스템은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었고 방랑자는 비명에게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끝에 결국 검은 해안을 떠나 방랑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만든 검은 해안에서조차 방랑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완전한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이 방랑자가 되어야 했던 이유는 알게 되었죠. 구원의 목적이란 아무도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방랑자가 말하는 구원은 어느 초월적인 존재로서 세계의 구원자를 참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남다른 능력을 지녔다고 한들 방랑자 또한 감정에 흔들리고 고뇌에 휩싸이고 실수를 저지르는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랑자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방랑하는 자라고 하여 전부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과거를 상실한 자라고 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듯 목적지가 없어도 방랑자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방랑자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명주의 이야기는 다음 장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